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질투에 사로잡혀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나요? 저는 순간적인 감정이 휘둘려 인생이 무너진 한 여자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제 나이는 31이고요. 저는 작년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었어요.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의 정말 커다란 배신을 겪었습니다. 제게 그렇게 큰 배신감을 안겨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제 친구였어요. 제게는 10살 먹은 꼬꼬마 시절부터 친구였던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희영이라고 해요. 희영이랑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엄청 친한 친구였어요. 3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졌는데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같은 반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당연스럽게 우리는 함께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단짝 친구가 되었어요. 저희 동네에는 여자 중학교와 여자 고등학교밖에 없어서 희영이와 저는 같은 중고등학교도 졸업했죠. 저랑 희영이 둘 다 형제 하나 없는 외동이었기 때문에 정말 친구처럼 자매처럼 어울렸어요. 공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완전 같은 대학교에 붙은 것은 아니었지만 서울 지역에 있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교에 붙었어요. 둘 다 강의가 끝나면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고 놀러도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죠. 하지만 학창 시절만큼 많이 어울리진 못했어요. 희영이는 알바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사실 희영이 집은 조금 가난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시는 편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작은 사업체를 하나 굴리고 계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와 달리 희영이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랑 둘이서 살았어요. 희영이 어머님 외벌이로 생계를 꾸려나갔죠. 희영이도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희영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자주 놀았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함께 지냈습니다. 희영이 어머님께서도 많이 미안해하셨지만 그만큼 고마워하셨었어요.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싸주시기도 하셨거든요. 희영이는 성격이 싹싹한 편이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 가족들도 정말 저희 집 둘째 딸처럼 희영이를 대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교 입학 선물로 저희 아버지가 희영이의 첫 대학 등록금을 내주실 정도였으니 말을 다 한 셈이죠.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희영이가 저와 잘 지내줘서 무척 고마워하셨고요. 사실 저는 부모님과의 거처 문제 때문에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제가 10살에 희영이를 만난 것도 이 동네로 이사 오게 되어서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낯을 무척이나 가리는 스타일이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정말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고요. 어릴 땐 특히 더 심했죠.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희영이가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었고 저 또한 친구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으니 저희 부모님이 특히 희영이를 아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희영이랑은 정말 많은 추억이 있어요. 30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희영이와 함께한 시간은 어마어마하고 그만큼 추억도 많아요. 아마 그런 이유로 저는 희영이가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차마 생각도 못했던 것 같네요. 사실 제게는 당시 8년을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22살에 만나 30살까지 만난 남자였어요. 대학교 시절 풋풋했던 사랑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만난 남자였죠. 저랑 남자친구는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과에서 엄청 유명했었습니다. 예쁘게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건데 오래 잘 만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와 남자친구에게 우스갯소리로 너희들은 헤어지면 이혼이랑 다를 바 없다면서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게 첫사랑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제가 30살이 되면서 남자친구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를 시작으로 결혼식 준비를 모두 다 했어요. 하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모든 모임들이 저지당했었거든요. 결혼식 일정은 계속 미루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미루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결국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준비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제 결혼식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가 될 때를 노려서 결혼을 하자고 했죠.
그런데 분명 저와의 결혼을 결심했던 남자친구의 반응이 점점 뭐라고 해야 하나? 김이 새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어느새 저만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을 재촉한다고 듣기 싫다며 진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는 결국 남자친구로부터 일방적인 파혼을 강요당했습니다. 처음엔 이벤트를 하려고 하나 싶기도 했고 장난을 치는 건가? 의아했었어요. 조금 짓궂은 장난인가 아니면 조금 독특하게 프러포즈를 하려고 하는 건가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제게 파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연히 저는 붙잡았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연결된 모든 연락수단을 끊어버리거나 바꾸면서 통보를 한 뒤 사라져버렸습니다. 연락도 받질 않고 찾아가도 만나주질 않더라고요. 파혼을 왜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저와 남자친구가 적게 만난 것도 아닌데 무려 8년이란 세월을 만난 것이 무색하게 아주 어이없게 이별을 해야만 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망가졌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알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왜 파혼을 해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학과 동기들 사이에 아주 기가 막힌 소문이 하나 났더라고요. 희영이가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왜 기가 막힌 소문이냐면 희영이가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제 남자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었고 제 친구들이 남자친구의 친구들이었죠. 당연히 저와 남자친구의 동기는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희영이와 자주 놀면서 희영이가 제 동기들과 친구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 동기들은 전부 희영이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제 남자친구는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돌렸더군요. 그런데 받은 청첩장의 신부 얼굴이 제가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헤어졌냐고 물으면서 희영이가 임신한 사실까지 알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날도 저는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저와 친한 동기 하나가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화를 막 내더니 제게 그 소식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받은 청첩장을 함께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처음 동기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내민 청첩장을 받아보니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겠더군요. 게다가 동기가 받아온 청첩장 또한 문제가 되었어요. 처음엔 두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면 동기가 받은 청첩장의 디자인을 저와 남자친구가 함께 정한 거였거든요.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청첩장 안에 웃으며 서 있는 희영이가요. 뿐만 아니라 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상의해서 선택했던 디자인의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제가 고른 드레스들과 컨셉들로 웨딩 사진을 찍었고 제가 발품을 미친 듯이 팔아 겨우 예약했었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더군요. 친구가 청첩장을 보면서 제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신부 얼굴만 바뀐 수준이야. 라고 말이에요. 제가 직접 청첩장을 빤히 들여다보니까 친구의 말이 100번 옳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군요. 정말 신부의 얼굴만 달라졌을 뿐이더군요. 제가 더 기가 막히고 배신감이 들었던 것은 희영이가 이 이야기를 제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제가 기가 차네요. 차라리 교통정리라도 좀 잘해주던가. 저는 남자친구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하고 함께 살 신혼집을 샀었고 저는 본가에 살고 남자친구는 거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곳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저를 맞아준 사람은 남자친구가 아니라 희영이었습니다. 그게 더 어이가 없었어요. 희영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현관에 서 있기만 하더군요. 저는 희영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희영이가 제게 건넨 말은 설명이 아니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네가 우리를 이해해줄 수 없을까? 우린 친구잖아. 사실 나랑 그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 그냥 좋은 마음으로 축복해줄 순 없겠니? 너에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현관을 사이에 두고 밖에서 옥신각신 떠들고 있으니까 신혼집 안쪽에서 누가 나와서 말리더군요. 제 남자친구였던 그놈이었어요. 저는 정말 엉엉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났어? 8년이야. 무려 8년을 만났는데 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두 사람 언제부터 이랬던 거냐고. 오열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사죄해도 모자랄 판국에 제게 남자친구는 그러더군요. 야, 내가 미안하다고 했지. 아, 그럼 뭐 어쩌란 거야. 애가 생겼다잖아. 그럼 애를 지워? 낙태라도 시키고 다시 너랑 결혼할까? 뭐 그래 주길 바래? 아니 진짜. 그래, 내가 미친놈이다.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이제 됐니? 네가 이러지 않아도 나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이가 생겼고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야.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희영이도 옆에서 거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네가 잘못된 타이밍을 가진 거고 난 그걸 바로잡은 거야. 우리가 원래 진짜 인연인 거고 네가 그걸 빼앗았던 거라고. 우린 모든 것을 다시 바르게 돌려놓는 것뿐이야. 사랑을 축복해줘.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쫓겨나다시피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배가 나오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서둘러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하라고 하면 못할 것이 없긴 했겠지만 임산부를 상대로, 심지어 제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두 사람을 상대로 무엇이든 할 자신이 없어 못했어요. 그래도 제 동기들은 정상이었던 건지 아무도 결혼식에 참석하진 않았더라고요. 불륜이랑 뭐가 다르냐면서 뒤에서 욕도 신명나게 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지금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솔직히 살아있어서 계속 사는 느낌이었어요. 죽고 싶기도 했었죠. 가족이랑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계속 울고만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며칠 전 알게 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세계의 사랑을 하는 듯 제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결혼을 했던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이야기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며칠 전 8년이나 만난 탓에 잊혀지지도 않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연히 상대는 전 남자친구였고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제게 미안하다고, 다시 받아줄 순 없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대체 양심이 얼마나 없으면 교통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친구랑 애를 만들었으면서 다시 받아달란 소리가 나오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제 말에 오열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출산한 아기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고 하면서요. 잠시 미쳤었던 것 같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희영이가 출산을 했는데 아무리 다시 봐도 아이가 자신이랑 안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다더군요. 처음에 그 소리를 했을 때는 희영이가 미친 것 아니냐고 화를 너무 크게 내서 아무 말 못했고, 그래서 희영이 몰래 친자검사를 혼자서 진행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친자검사 결과 불일치하단 결과를 듣게 되었고 희영이를 추궁했나 보더라고요. 희영이가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집안의 생계와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해서요. 그런데 저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거나 카페에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때 희영이가 화류계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고 그때 제 남자친구였던 이놈이랑도 만나던 사이여서 별 생각 없이 이 아이는 너와 나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쳐서 결혼을 한 거였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누군지 이젠 알 수가 없다고 했죠. 친자가 아니란 결과지를 희영이 눈앞에 들이밀었더니 그제서야 희영이가 모든 것을 실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희영이가 너무 괘씸해서 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이고 합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으로 진행할 거라고 궁금하지도 않아 묻지도 않은 부분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혼하고 돌아가겠다고, 평생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겠다고 받아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상에, 남의 눈에 눈물을 빼고 살면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니 옛말 틀린 것 하나 없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희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을 거란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아주더라고요. 한껏 약을 올렸어요. 너 이혼하게 생겼다며?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지 않니? 궁금하지 않아도 꼭 들어. 방금 네 남편이 나한테 전화 왔더라?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이혼하고 돌아갈 테니까 받아달라고 말이야. 너네 남편 관리 좀 하는 게 어때? 수준이 너무 떨어지잖아. 희영이가 제게 소리를 빽 지르고는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요. 제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데 제가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도 너무 싫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너무 꼴보기가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학창시절은 교복을 입고 다녀서 옷이나 이런 것들이 티가 나지 않았지만 성인이 되어 대학을 가면서 자유롭게 꾸며 입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너무 꼴도 보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박탈감을 느꼈었나 봐요. 제가 부모님이 사주신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었고 비싼 옷을 턱턱 사는 것도 너무 미웠고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제가 너무 싫었답니다. 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였고 그런데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일을 해도 버는 돈은 적었기 때문에 사치할 수가 없었다더라고요. 그러다가 화류계에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적은 시간을 일해도 평범한 회사원 한 달 월급은 우습게 벌기 시작하니 못 태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두려고도 해봤는데 일을 그만두니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커진 씀씀이가 감당이 되지 않아 다시 찾아가서 일을 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원인은 모두 저한테서 시작했으니 전부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그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자기 속도 모르고 괜찮은 남자 만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팠답니다. 그래서 살짝 건드려보고 말라 그랬었는데 또 꼬신다고 꼬셔진 남자라 웃겼답니다. 셋이서 만나서 놀 때 제 눈을 피해서 손을 잡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저를 기만하는 게 그렇게 이기는 기분이어서 너무 짜릿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아이를 임신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결혼해버리자 싶어서 저질렀답니다. 자기 인생은 망쳐졌고 그 원인은 제게 있으니 저더러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달라고 하더군요. 말을 듣는 내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우스웠는지 몰라요. 참 오랜 기간을 알아왔지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더군요. 내가 몇십 년을 알아온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이 통하지 않는 여자만 남아있더라고요. 위자료는 네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불행해져서 다행이다.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살자.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불행하게 살길 바랬었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사랑했던 두 사람의 인생이 끝장난 것 같아 안타깝긴 하네요. 손대지 않고 코를 푼 수준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자멸했지만 그래도 속이 막 그렇게 후련하진 않아요. 죄짓고는 편히 못 산다고 하더니 이제라도 두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많이 괜찮아졌고 일상생활에도 무리가 없어요. 앞으로도 많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할 거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 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